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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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정정권의 막장 난장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이시는 전혀 색다른 얼굴들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타투어법 제정과 타투 유니온 그리고 관련된 분들 모시고 도대체 타투가 뭐냐, 그리고 요즘 얘기되고 있는 타투어법 제정에 대한 얘기를 풀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본인이 그냥 하시는 걸로. 그럼 누구부터 하시죠? 차례대로 할까요? 네, 그러시죠.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타투 유니온 지회장을 맡고 있는 타투이스트 도희 김도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들어오신 분부터 소개 드리면은 현희84님, 항공사진가님은 유명하신 분이라고 그러시고요. CSI님, 지금 시작하자님, 광명재님, 그리고 아스카님, 카렌권님, 지안님 등등등. 아니 등등등이 없구나. 예, 반갑습니다. 같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 주제는 타투어법 관련된 건데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저는 가볍게 소개 정도만 하고 주로 내용 전개는 우리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주로 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타투어법 제정을 추진하고 계신 유호정 의원님께서 요즘 조금 곤란을 겪고 계시는데 관련된 어떤 타투어법 보다 다른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은 관련된 거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예. 네, 제가 타투 유니온과 함께 타투어법 발의를 위해서 법안을 계속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발의를 요청하는 발언을 하면서 BTS 정국님의 사진을 또 활용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기존에 BTS 내에서 아미 분들이 정국님의 타투가, 왜냐면 이제 팬이잖아요. 사실 모든 것이 또 좋고 사랑스럽고 그렇잖아요. 근데 꼭 한국 방송에만 오면 타투를 스티커를 이렇게 가리니까 도대체 왜 가리느냐 이런 항의도 있기도 했었고 그런 이야기들 좀 알고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정국님의 사진을 정치인이 사용하는 것은 그래도 불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 맥락들이 정치적이라는 단어 자체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정치라는 게 우리 생활과 동떨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참 이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그동안 주지 못했나 보다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랬었습니다. 의도한 것과는 좀 다르게 나온 부분 때문에 사실 저는 무슨 왜 이게 논란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돌 테일이라고 하는 아이돌이 나왔는데 목에다가 비슷한 타투를 하셨는데 여기 반창고를 붙이고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래야 되지 이런 느낌이 들어갔고, 근데 지금 우리 유 의원님이 그런 맥락이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사실 우리 타투 인구가 300만 명이라고 얘기를 전 들었는데 타투라는 용어라든가 저는 타투 문신을 잘 구별을 못해요. 해놔도 뭔지를 모르겠어요. 네. 저 그 정도로 전혀 잘 모르는 사람이라 갖고 일단은 그럼 관련 전문가분들께서 먼저 요번에 추진하고 계신 타투어법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의원님 먼저 해 주시고, 그리고 발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요즘 예견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의 법안 그리고 다른 쪽 법안과 조금 차이도 설명 좀 전체를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좀 쉽게 말하자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근데 타투이스트들은 대부분 의료인이 아니거든요. 타투이스트가 타투를 디자인하고 시술하고 관리하는 그런 모든 행위가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이것이 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타투어법에서는 타투 행위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하고 면허를 가진 타투이스트가 신고한 업소에서만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이고요. 그래서 타투이스트들에게 안전관리 의무 등을 좀 부여를 하고 보건복지부를 주무부처로 해서
국민의 건강권 침해가 없도록 하는 법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 타투가 불법의 영역에 있으면 그 타투를 받는 분들의 안전도 좀 담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부작용이라든지 뭐 도구를 관리할 때 뭐 소독하고 멸균한다든지 뭐 이런 가이드가 뭐 사업장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이 법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발의한 법 이름은 타투업법입니다. 박주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은 문신사법이고요. 또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님은 반영구 화장 문신사법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저도 금요일에 발의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보건복지위에서 이렇게 병합 심사를 하게 될 텐데요. 좀 제 법안에서 좀 크게 다른 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이름부터 이제 타투업법이라고 정하게 됐는데 뭐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죠? 타투에 그럼요. 대한 네. 네, 뭐 나중에 추가 설명해 제가 주시면 되니까. 추가로 예. 되니까요. 편하게 말씀해 뭐 주세요. 기존에 2 법안이 먼저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 타투이스트 분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기존 법안에서 그러니까 기존 발의된 법안에서 조금 더 수정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타투라는 용어의 사용도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문신이라는 용어가 과거에 형벌의 잔재이기도 하고 뭐 노비에게 이렇게 새긴다든지 그 죄인에게 이렇게 새긴다든지 그런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도 하고 국제적으로 타투라는 용어를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과 국제적 그 기준에 따라 봤을 때 타투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좋겠다. 네. 그 보면 이제 저희가 가급적이면 법안에는 또 한국어 쓰는 게 좋기는 한데 게임법을 그렇다고 놀이법이라고 짓진 그렇죠. 그건 않았거든요. 아니죠. 네, 게임법이 있어요. 근데 놀이법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타투어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됐고 조금 또 다른 부분이 면허 자격 부분에서 다른 2 법안들을 살펴보면 전문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뭐 이런 전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타투 학과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소위 면허증 장사라든지 뭐 이런 좀 그렇죠. 네, 부정적인 그런 게 쪽에 많죠. 부정적으로 좀 퍼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투이스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뭐 이 과정에서 당연히 뭐 위생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거고요. 그렇게 좀 조정을 했고 또 예술 행위가 꼭 뭐 졸업을 어디 학교를 나와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타투는 학제틀 안에 예술이니까. 가둘 필요는 없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면허 자격에 대해서도 조금 변경을 했고요. 또 그 관리 의무에서 타투 기구를 다른 2 법안은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로 나누는데 보통 이런 기구에 대해서 세척, 소독, 멸균 단계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타투 기구는 사람의 몸에 손을 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독만으로는 안 되고 멸균까지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로 나누는 게 아니라 소독한 기구와 멸균한 기구로 멸균 개념이 꼭 들어가 있어야만 타투 받으시는 분들도 더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도 넣게 되었습니다. 네, 뭐 주요한 것은 뭐 이런 정도겠죠. 네. 예, 예. 일단 그러면 우리 김도윤님 네. 쪽으로 가서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문면역 의료행위 재판으로 피의자를 재판받고 있는 상황인 네. 것도 있는데 관련해 갖고 본인 소개 포함해서 이제 네. 관련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네,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타투이스트 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도윤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타투 유니온 지회 지회장으로 타투이스트들을 위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합법화 관련된 저희들은 일반 직업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직업화. 예. 네. 이유는 합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요. 불법이라는 말을 내재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그리는 이 미술행위가 불법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가 없고 의료행위라고 생각할 수가 거기부터 없어서 뭐가 네. 프레임이 들어가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작업 사진 한번 열어주시면은 예. 올려주세요. 예. 예, 타투에 관심이 전혀 없으셨던 분들은 저희가 지금 타투 문신 이야기하면 용문신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거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못 보고 계셨겠지만 얼마나 이뻐요. 네, 지금 보시면은 관심이 없으셨던 분은 그러실 거예요. 아, 타투가 이런 거를 하는 거였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저희 타투하는 동료들과 저희 한국의 타투 산업을 자랑 삼아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타투들이 지금은 전 세계 타투의 트렌드예요. 그런데 이 트렌드가 어디서 시작됐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시작이 됐고요. 한 5년 전부터는 전 세계 타투 트렌드의 중심은 서울이다라고 해외 웹진들이 얘기할 정도로 한국 타투 산업은 그 위상이 대단해요. 그리고 단적인 예로요. 전 세계에서 몸값이 제일 높은 타투 아티스트 100명을 나래비를 세우고 그중에 한국인을 빼면 한 50명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비싼 타투 스튜디오라는 상징적인 장소가 뉴욕의 뱅뱅 스튜디오인데 코로나 이전에 서로 왕래가 자유로울 때 올해부터 작업하기로 계약돼 있던 작업자가 전체 40명 중 14명이 한국 아티스트였고요. 그 정도예요? 네, 그 중에서 가장 비싼 비용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들은 지금도 한국인들입니다. 네, 우리 도희님도 유명하신 분을 네. 하셨다고. 제가 보통은 연예인 작업을 하고 제 직업 원칙이었어요. 예. 그 사람들을 홍보에 사용하지 않는 거였는데 속보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타투 유니온을 만들면서 저희가 이슈를 더 만들기 위해서 브래드 피트 작업을 한 그러니까요. 네, 그걸 계속 그 사용하고 유명하신 있습니다. 분입니다. 네. 이분이. 예. 그래서 이제 타투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지난 5월 28일 날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92년도에 한국은 타투가 의료행위다라는 판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판례 때문에 비의료인은 타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아니면 못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판례는 일본에서 그대로 베껴온 판례고요. 그래서 의사들이 하면 괜찮잖아라고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세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터넷에 댓글 달린 걸 보면 야 너희들도 그럼 의사 면허 따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건데요. 92년도에 타투는 의료행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판례의 목적은 아무도 타투를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당시는 전 국민이 문신이라는 거는 타투라는 것은 조폭의 상징이고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고 위협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다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가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도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게 인식이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판례는 의사들이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아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투와 가장 먼 곳으로 판례로 만들어서 아무도 못하게끔 보내놓은 것인데 죄송한 얘기지만 뭐 저희가 어렸을 때 밥상 저까진 그랬어요. 밥상에서 밥을 먹었었는데 바닥에 상을 놓고요. 밥 먹다가 누우면 저희 외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밥 먹다가 누우면 소 된다고. 그렇죠. 근데 저도 그거는 들었죠. 예. 외할머니가 우리가 소로 변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화 안 되니까 눕지 말라는 얘기를 하신 건데 가끔씩 어떤 아이는 그걸 듣고 내가 소가 될 수 있나 봐. 그리고 누워서 밥 먹는 시도를 하면서 음메음메 거릴 수 있죠. 근데 지금 한국 상황이 그런 거예요. 타투가 의료라고 이야기한 건 아무도 하지 말라고 해놓은 건데 이게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마치 의사가 타투를 하면 괜찮은 걸로 착각들을 하시는데 타투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림처럼 그림을 그리는 미술행위고 문화예술 활동이에요. 다시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린 그림을 의사 선생님들이 그릴 수 있다면 의사 선생님들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런 일은 없잖아요. 절대 그릴 수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거를 의료라고 계속 우길 수 있다면 지금 이 정도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저나 저희 동료들은 화타의 환생이겠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법률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왜 예술인지에 대해서는 이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더 설명은 안 할게요. 그렇죠. 적어 보시면 되죠. 네. 저거를 아무나 그릴 수는 없잖아요. 고양이 너무 귀여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드리면 저희 타투 유니온이 만들어지면서 일반 직업화를 위해서 4가지 정도 2021년도에 4가지 정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헌법 소원을 하고 있고 지자체별로 저희가 조례와 규칙을 만들어서 해결을 해보려는 움직임을 한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입법으로 안 되니까 이제 네. 그 조례 쪽으로. 왜냐하면 상위법이 없습니다. 타투가 그렇죠. 불법행위라는 상위법이 없어서 지자체에서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자체를 공략하는 걸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이제 하나는- 대신 그래서 상위법을 만들려고 이제 의원님이 하시는 거고 네. 그거 같이 병행해서 이제 조례 쪽으로 네, 하시는 거죠. 4가지를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이제 입법이고, 예, 예. 입법이에요. 예. 그리고 다른 협회들이 하고 있는 법률도 저희도 지지하고 호응하고 열심히 돕고 있고요. 그래서 입법, 지자체 그리고 헌법소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일본이 저희가 똑같은 판례를 가지고 있다가 작년 9월에 대법원 판결을 받으면서 이 판례가 삭제돼서
이제 타투가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는 정말 전 세계에 딱 한국 하나가 남았어요. 네, 일본도 판례를 변경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일본의 방식대로 우리도 재판을 가져가서 한번 뒤집어 보자.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 하나가 먼저 되더라도 우리는 합법화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었고요. 때마침 누군가가 제가 어떤 여성 연예인에게 타투 시술을 해줬던 영상을 증거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던 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 귀책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연예인분은 아직도 그 타투가 너무 좋아서 명품 화보 찍을 때도 그 타투가 다 드러나고 심지어는 명품 브랜드에서도 그 타투를 오히려 드러내는 쪽으로 화보를 찍고 있어요. 본인도 너무 만족해하시고 그분은 의견이 명확해요. 나는 예술을 받고 싶었는데 병원 가서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 귀책이 없는 상황에서 재판에 들어갔기 때문에 법리를 따지기에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타투 유니온 지회 그리고 55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결합되어 있는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대위가 있어요. 그리고 민변 노동위가 같이 하고 있고요. 법무법인 5월 이렇게 해서 재판과 헌법소원과 여러 가지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타투이스트는 2015년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미래 유망 신직업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이게 불법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큰 고용 창출 효과도 도입할 수 있는 걸로 정부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을 법이라든가 이런 걸로 안 바꾸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되게 웃긴 얘기 해드릴게요. 2015년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용노동부에서 미래유망 신직업이라고 타투이스트를 17개 직업 중에 하나로 선정해 주셨어요. 예. 직업 코드가 있어요. 저희 직업 분류 코드가 있고 2020년도는 저희 유니온 조합원들한테 국세청에서 찾아오셔서 문신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납세를 제대로 해라. 세금 내라는 거잖아요. 네. 좋아요. 그래서 다들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세금 내고 이제 제대로 할래요라고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유니온 측에서 법률 상담을 할 때 훌륭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저희가 타투를 하다가 뭐 고객이 변심했거나 아니면 돈을 노린 누군가가 저희 신고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때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면 벌금형을 받고요.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 기소가 되면 의료법이 아니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네, 기소가 그렇죠. 되는데 그 최저 형량이 징역 2년부터 시작을 해요. 되게 프로파일러님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징역 2년 사는 양형 기준을 보면 굉장히 심한 범죄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설마 그렇다고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해서 너처럼 그림 그리던 사람이 감옥 가 그러시는데 지난 4월에만 타투 유니온 조합원 중에 2분이 징역 2년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건 이제 양형위원회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네. 최소형량으로 된 거죠. 네. 예. 그 되게 안 맞는 거잖아요. 사법부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행정부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직업으로 말해놓고 네, 충돌이죠. 그렇죠. 이거를 해결을 안 해놓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법부가 해결을 하던 행정부가 해결을 하던 뭔가 답을 내놔야 되는 상황일 거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야기 전에 들었을 때 그래서 타투이스트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뭐 화가라든지 디자이너라든지 그렇죠. 뭐 그런 좀 느낌적으로 비슷한 음. 직업으로 신고를 하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좀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이제 말하자면 그래서 이 타투 유니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갖고 지금 하시는 거고 네. 그래서 관련된 취지는 아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 관련된 부분 조금 더 유니온 부분에 대해서. 네. 저는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안전한 작업자예요. 안전함의 대명사였고 신고당할 일도 없었고 사실 타투 유니온이라는 것을 하면서 저희가 직접 재판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걸릴 일도 없는 가장 안전한 작업자였는데 이 일을 하게 됐던 이유는 주변의 작업자들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나오고요. 종종 나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 단계에서 그걸 못 견디고 그런 선택을 한 친구들이 나왔고 그 직전까지 가는 친구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혼자 안전한 게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연대에서 한번 싸워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들 그런 걱정 많이 하세요. 협회가 생기고 아니면 저희가 연대를 했을 때 이권이 넘어가는 것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이 사실 굉장히 예민하게들 굴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러면 모두가 그런 불신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비영리 단체인 노동조합이면은 노동자의 권한,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도 가지고 더 힘있게 싸울 수 있겠다 싶어서 노동조합을 설립을 하게 됐어요. 노동조합을 설립하면서 제가 평소에 굉장히 관심 있고 하고 싶었던 타투 문화예술 노동자들이
다른 회사원들이 다른 회사원들은 다 하고 있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게 해준다든지 지금 법률적으로 힘든 상황이니까 법률 상담을 해준다든지 뭐 납세 교육 해줘야 되잖아요. 왜 납세가 중요한지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되고 소양 교육도 해야 되고 예,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뭐 나중에는 뭐 출산 때문에 저희 경력 단절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에서 그런 것도 흡수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공제 사업 같은 것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노동조합으로 접근을 했고 노동조합이라는 연대가 왜 대단한지는 저희가 화성식품 노조 들어가서 도움을 받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전부 다 이렇습니다. 네. 예, 건강검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타투이스트 노동조합이라는 걸로 접근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일반 시민들이 왜 노동조합으로 접근할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도 분명히 네. 존재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술가 협회 쪽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지 회장님이 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좀 예민한 얘기인데 해보면요. 어떤 직업은 협회가 자신들의 이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총량을 규제합니다. 대표적으로 의료협회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죠. 네. 외국은 보면은 다 그렇게 해요. 전체가. 그런데 한국의 특출한 문화가 하나 있어요. 협회는 자신의 산업의 인원을 확장시키는 데 사용이 돼요. 근데 저는 그게 협회가 마냥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도 영리 목적의 협회를 만들게 되면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다른 법안을 준비하고 계신 협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투명하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들 자체가 모이기가 힘든 문화예술 노동자들인데 그런 불씨는 애시당초 없애야 모일 수 있다라는 게 노동조합을 만들 그래서 계기가 유니언 됐습니다. 부분이신 거지. 법안에도 이런 생각을 좀 반영을 했는데요. 그 법안 보면 뭐 권익 뭐 향상을 위해 어떤 뭐 협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뭐 이제 다른 법안 보면 뭐 문신사 협회라든지 뭐 중앙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박아놨거든요. 그 이름을. 그런데 사실 그렇게 법에 박아놓지 않아도 현재 많은 협회들이 있어요. 문신사 관련 협회들이 있고 뭐 단결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법률에 두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특정 명칭으로 해서 법에 딱 정해놓으면 자칫 잘못하면 권력이 집중돼서 또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쉽고 예술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자유를 좀 제약할 수도 그렇죠. 있고 이런 우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덜어내고 뭐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 그러니까 좀 걱정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시민분들도 아무래도 그런 걱정들이 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이제 경찰을 했던 사람으로서 아까 90년대에 그게 왜 그러냐면 나쁜 놈들 전성시대 나오잖아요. 조폭애들 싹 세워놓고 야 그림 그려. 저희들은 직접 이렇게 그림 그려갖고 왜냐면 얘는 무슨 파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인식들이 국민들 앞에 남아 있으니까 문신, 타투 같은 거.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 타투와 문신, 해나 이 구분을 좀 해주시면 제가 저 같은 사람한테 좀 네. 해주시면. 아까 유 의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이 정확했어요. 뭔가 하면 문신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문신을 뭐 우리가 한자와 혼용을 한다고 하지만 뭐 우리말이라고 할 수 없죠. 문자가 우리는 아마 그럴 문자를 쓰고 중국은 문의 문자를 쓸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문헌상에 나와서 지금까지 쭉 오는 결과로 보면은 그 문신이라는 단어는 범죄인에게 낙인을 찍기 위해 사용했던 거고요. 실제로 일본에서 타투가 조폭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유가 실제 야쿠자들이죠. 야쿠자들이 범죄로 잡혀 들어가서 낙인을 찍고 나온 거를 덮기 위해서 더 크고 더 화려하게 문신을 하면서 이레즘이라는 장르가 탄생을 했고 물론 오해 없이 얘기해야 되니까 이레즘이는 지금 전 세계에서 예술 분야로 정확히 확립되어 있어요. 네, 유래는 그렇단 말이에요. 네, 유래가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안 좋은 게 있는데 굳이 지금의 시점에서 저희가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일반 직업화를 운동을 할 이유는 없으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사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국제 공용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게임처럼요. 1960년대에는 디자인이란 단어를
도안이란 단어로 일본식으로 표기를 해서 도안을 한다 했어요. 디자인한다를 도안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프랑스를 가든 이태리를 가든 디자인은 디자인이고 디자이너는 디자이너죠. 도안사라고 그래서 하진 않잖아요. 네. 타투이스트는 전 세계 어딜 가도 타투 작업을 하고 음. 있고 타투이스트라고 불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끼리 야, 네 문신 어때라고 얘기하다가 외국인이 옆에 오면 이 타투 어때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당연히 지금은 국제 기준에 잘 맞춰서 타투라고 언급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박주민 의원의 문신사업 이런 거는 조금 협의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런 내용적인. 그렇죠. 세계 법안이 이제 병합 심사하면 되면서 좀 서로 법률안 차이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조금 더 적합한 내용이 반영되는 게 좋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박주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선 의원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초선이실 때도 사실 발의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바뀌는 개념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새롭게 업데이트 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그 법안 내용 보면 병력 의무 기피 또는 감면 목적으로 문신하려는 자에게 문신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안 된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명문화돼 있더라고요. 네. 그게. 예. 그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는 올해부터예요. 그게 이제 이미 이전에 발의를 하셔서 반영이 안 된 건데 온몸에 그 타투를 해도 군대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옛날에는 네.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뭐 혐오감을 준다 이렇게 해서 뭐 군대를 안 가고 했었던 모양인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삭제를 하고 이렇게 발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개인적인 생각인데 법안에 문신사라는 개념을 쓰면 그게 고착이 돼 버리면은 네. 바꾸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한번 제가 알기로는 법안이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써버리면은 또 언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생각이 좀 이거는 좀 문신이라는 개념은 좀 빼는 것이 낫지 않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듣기로도 유 의원님이 법안 발의하실 때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신 부분이 법제처와 타투라는 명칭 협의하는 거라 그러셨어요. 네. 쉽지 않아서 아마 문신을 쓰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우선 불리기 원하는 대로 또 불러줘야 한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예. 있고요. 이미 타투이스트라고 이렇게 국제적 표준이 있는데 굳이 고집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근데 법을 만드는 네. 사람들은 약간 이런 좀 얘기하면 보수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꼰대들이죠. 있죠. 꼰대들이 많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타투라는 말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득을 했고요. 그 의외로 이제 아니 게임법을 놀이법이라고 안 하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말들에 대해서 수긍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부정적인 의미나 뭐 이런 부분들에 글쎄 대해서. 말이에요. 하여튼 그건 중요한 부분 같아요. 저도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의원님들 발의 서명을 다 받으신 거예요? 10분을? 네. 이제 발의를 하려면 10명의 공동 이제 서명이 필요한데 정의당은 6명이잖아요. 그 4분이 더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죠. 어떤 분이 문서 문신을 하셨더라? 문서 문신. 왜냐하면 하면서 이제 조금 더 공감을 해주실 것 그렇죠. 같아가지고. 지도했는데.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문화예술계에서 조금 하셨던, 그러니까 종사하셨던 분들이나 유정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뭐 문화예술계 출신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말씀도 드리고. 그 눈썹 타투를 하신 분들한테도 이 불법이었는데 그동안 알고 계셨냐. 그리고 본인들도 이제 그거 하면서 알게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병원 가서 하셨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합법화 될 때가 됐다. 정치인들 중에도 이렇게 많이 그렇죠. 눈썹 문신을 하는데 사실 그 다 불법으로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10명을 채우고 발의를 했습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아까 얘기하다가 제가 방송이 익숙치 않아서 딴소리를 흐른 것 같은데요.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타투하면 다들 합법인 걸로 알고 계세요. 그런데 타투에 사용되는 모든 용품은 전 세계에서 의료용품으로 생산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타투를 의료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 하나가 있는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공장이 의료 생산 라인을 갖춰서 그렇죠. 의료용품을 생산하겠어요.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타투를 할 때는 비의료용품으로 타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하나 저희가 하나 무조건 불법이고요. 실제로 병원 가서 받으셔도 의사 선생님이 이 그림을 그리시지 않을 거고 눈썹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고용돼서 그리고 있어서 사실 거기에는
저희 같은 비의료 행위 플러스 불법 고용까지 돼 있는 거죠. 잘못된 맞아요. 업무까지. 이런 다 게 좀 들어가는 문제가 크더라고요. 거죠. 그 네. 의료 면허증을 대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여 알선하는 게 대여행위죠. 좀 대여행.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이제 정말로 합법화하고 양성화해서 적정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 댓글에 홍준표라고 치셨는데 홍준표 의원님이 또 이제 그 뭐랄까 정치계 눈썹 문신의 그 선구자 맞다, 같은 맞다. 분이거든요. 유명하시죠. 눈썹 문신에 그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아. 공동 발의에 참여하셨습니다. 홍준표 의원님 감사드려요. 정말. 여야 할 거 없이 다 네, 참여를 해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네. 이 상황은 이 사실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을 현실화시킨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여야 떠나서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안 되고 있는 거고. 아까 설명 부족하셨다고 하신 게 뭐였죠? 아, 그 얘기였어요. 그 얘기. 그래서 예. 지금 1,300만 명이 타투를 아이라인이든 눈썹이든 저희 같은 그림이든 한국에서 타투를 경험한 사람은 1,300만 명이라고 해요. 국민 4명 중에 1명이고 설마 진짜 그래? 그랬는데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 때 단일화 전에 4분 서 계신데 보니까 정말로 4분 중에 1분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보면 정말 그래요. 이제 그쵸. 국민 4명 중에 1명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92년도 판례 때문에 법적인 보호 혹은 안전에 대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로 이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까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빨리 이번에는 그렇죠. 법안이 통과됐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저 편집장이 써준 질문에 이런 수준 낮은 질문을 하다니 제가 한번 읽을게요. 타투 합법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는 학원 등의 급조 너무 상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질이 낮으면서 돈을 홍보만 대량으로 하는 그런 문화, 그런 과정에 소비자들이 피해가 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이제 뭐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또 합법화가 되면 너무 그 성과가 현재 1세대 인지도 중심의 타투이스트에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뭐 쓸데없는 걱정. 어쨌든 이런 등등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여러 우려들이 별거 아닌데 하여튼 답을 해 주시죠. 저 꼰대한테. 이 법안에 인지도와 유명세가 있는 타투이스트 분께서 이제 직접 이야기를 하면 조금 민망할 것 같아서 제가 대답을 제가 대답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예, 그러시죠. 예. 지금 타투 유니온이 그 화섬식품노조 산하에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화섬식품노조에서 선정홍보부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노조가 만들어질 때부터 지켜봐 왔고 지금 함께 발의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 성과가 인지도와 유명세가 있는 타투이스트들에게 집중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장 안전한 타투이스트거든요. 그렇죠. 이미 합법화가 되든 안 되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분이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신고도 당하시고 뭐 재판도 하게 됐는데 그 실태를 살펴보면 정말 협박 당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거 불법 아니야? 하면서 이제 그렇죠, 예. 돈 얼마 내나 뭐 이렇게 협박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폭행 뭐 이런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정말로 신고 당해서 재판을 하다가 그 심신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서 이제 뭐 우울증에 그렇죠, 이제 예. 우울증을 겪는다든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전 합법화가 되면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러나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그 타투를 사랑하는 타투이스트 분들이 법적 울타리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서 저도 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사업장별로 어디는 뭐 소독만 하고 어디는 멸균까지 하고 뭐 안전 관리 뭐 가이드라인도 없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눈썹 이런 반영구 화장까지 포함하면 1,000만 인구라고 하거든요. 이 1,000만 소비자가 적정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하에서 안전하게 시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중국이나 일본 쪽에서도 많이 이제 오셔갖고 그런 산업적인 기반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해봤는데. 예, 저희가 타투 관련돼서 일반 직업화를 하면서 굳이 뭐 친분이 있어서라고도 할 수 있지만 관심을 가져주셔서도 있지만 민주당의 이동주 의원님도 예. 그렇고 산자위 의원님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전부터 약 5년 전부터죠. 한국 타투 산업이 워낙에 크게 성장을 해서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전에 제 손님의 5-60%가 외국인이었고요.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작업자들은 80-90%를 외국인 손님만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프랑스인들처럼 뭐 1년 벌어서 한 달 휴가 가느라고 다 쓰는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한국 들어와서 1주 동안 타투만 받고 나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게 문화산업이나 그냥 산업 인프라로 봐도 그러니까요. 예, 국가가 포기하면 안 되는, 그리고 이 저희 동료들이 벌고 있는 이 비용에 대한 세금도 국가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연하죠. 예. 네, 그래서 예,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이것을 안전한 형태 그리고 산업적 측면에서 충분히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 이걸 포기할 필요는 절대 없는 거고 그런 것도 정치인들이나 이런 행정가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리고 질문이 제대로 못해요. 잘못 시술하면 몸에 위험하지 그러니까. 않나요? 네, 위험합니다. 예. 실제로 그 위험합니다. 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게 민간 단체나 민간 영역에서 관리하고 라이센스 발급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실제로 사람 몸에 상처를 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작용이 생긴다거나 그러면은 쓰실 수 없는 상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처럼, 왜냐하면 외국은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어렵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관리하고 못 지키면 철퇴를 맞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라이센스라는 개념이 외국에는 없어요. 되게 의외인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왜 라이센스가 없냐 하면 라이센스를 발급한 기관이 혹은 발급한 뭐 정부 기관이 이 사람의 예술성이나 안전까지 담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책임은 누가 질 건데 그러면 책임 소지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참 의외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작업자와 작업실이 같이 져야 되는 연대 책임을 져서 결과가 잘못 나오면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전 라이센스 제도보다 더 과격한 철퇴를 그렇죠. 맞게 되고요. 대신 작업과 관계없이 위생이나 안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되는 감염관리 지침을 계속해서 교육받고 테스트받고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아마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들어가 버리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한 번 잘못하면 뭐 네. 엄청나게 보인 거죠.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직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자격 관리, 국가 자격 관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문화에 맞는 형태로 기반을 만들자는 그게 말씀이신 거죠. 불안합니다. 네. 그게 한국은 자격증 문화가 너무 많이 그러니까요. 돼 있는데 타투가 다른 산업과 달라요. 다른 산업은 배우고 못하면 못하고 산업이 끝나고 혹은 자기가 그 신에서 도태되고 끝나지만 저희는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누군가의 몸에 평생 가는 엄청난 흉터를 남기게 되는 그러니까요. 일이기 때문에 왜 외국은 저렇게 관리하지? 호주는 실제로 아예 이번에 알아보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법률을 만들었는데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 할 수 있게 하는 이유가 아무나 했다가 작업자는 인생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규제는 결과물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서 아무나 할 수 없게 만드는, 그것도 우리가 타투에 대해서는 뭐 라이센스가 필요하면 라이센스도 하고요. 근데 정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면 그런 부분들도 도입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는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 산업이 지켜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의원님이 하시는 어떤 이런 부분을 대통령령 쪽으로 하시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협회의 어떤 면허증 장사가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요. 그 부분 때문에 좀 다르시더라고요. 다른 네. 의원과 다르게. 정부에서 그런 교육 과정에 대해서 또 관리를 해야 또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에서는 제가 보기엔 다른 의원님, 박주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 법안보다는 이 의원님의 그 부분이, 왜냐하면 그런 거를 대통령 쪽으로 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거는 것이 더 문화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까. 물론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법을 좀 보면서.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저는 비전문가니까 전문가분들이 같이 얘기해서 이런 법에 대한 논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 부족하게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뭐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저희 타투 작업하는 사람들이 요새 모여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유 의원님한테 감사도 드리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특히 아미 분들한테 저희도 연관된 직종에 있는 사람들로서 되게 죄송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소수 정당에서 목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사람을 썼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아마 기분 나쁘게 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셨듯이 방송에서도 그거에 양해 부탁드리고 사과를 하셨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언급은 더 이상 이름이나 그런 걸로 언급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한국 방송 같은 곳에서 연예인들의 타투를 선별적으로 가리고 있어요. 어떤 타투는 보여줘도 되고 전신에 있는 어떤 타투를 다 가렸는데 어떤 한 타투는 귀여우니까 그냥 내보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것처럼 법률이 없이 사람의 몸에 있는 타투를 방송이 강제로 가리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데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다른 사람들의 외모를 이야기하는 거 예쁘다, 섹시하다, 몸매를 이야기하고 이런 것도 이제는 안 된다라는 정도의 문화 인식이나 수준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춰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타투는 누군가의 외모예요. 그 사람의 외모기 때문에 누군가가 강제로 그 외모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가리라고 하든지 심지어는 강제로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폭력이라는 거를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뭐 타투는 무조건 TV에 나와야 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선택을 그 당사자가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내 컨셉이 청순 컨셉이라 타투가 안 어울리면 본인이 컨실러로 가리고 지우고 덮고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본인이 내놓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결과 유 의원님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방송에서 펜트하우스에서 로건니의 형이 나왔는데 온몸에 타투를 그러니까 하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거는 당연히 뭐 분장이기 때문인지 네. 모르지만 모자이크 처리 안 하고 잘 나왔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바꿔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입장에서 정말 순수한 의도로 이야기를 했던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유 의원님. 예. 네, 저는 이제 이 관련 법안들이 사실 십수년간 발의가 되고 매해 이제 임기 만료 폐기가 되곤 했었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그 변화된 시대에 맞게 2021년이니까 그에 맞게 이제 적절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저는 뭐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전 충분히 다 들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혹시 또 우리 저 팬들분께서 시청자분께서 질문 있으시죠 그러면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죠 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저 타투업 법안이 꼭 제정돼 갖고 관련된 부분이 잘 안착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분 쉬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참 낯서네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배상훈 정종군의 막장 토론의 정종군입니다. 네, 배성원입니다. 우리 뭐 이상해. 검은별님, 수제노버님, 미강님, 명재님, 보미님, 영숙님, 이게 뭐야? 애국님, 예. 김정혜님,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부 촬영을 하고 있다가 배 선생님의 이 전횡과 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에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보미님 반갑습니다. 대답을 좀 해. 좀. 무시하고 새싹님 반갑습니다. 예. 항공사진가님 예. 반갑습니다. 예. 아까 오셨었죠? 예. 예, 예. 일부 타투법 관련해서는 어떤 법안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유호정 의원이 법안을 제정 발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게스트로 모셨고요. 예. 네. 이게 예. 전문가를 모시니까 예. 얘기가 잘 되죠.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관련된 분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아미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아미님들 너그러운 마음으로 예. 바라봐 주세요. 예. 아니 그리고 원래는 1주제는 제가 배 선생보다는 제가 전문가에서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뭐 전 뭐 비전문가니까. 네, 제가 들어야 되는데 미셸 펄님, 얼굴이 조금 잘생겼다고. 새싹님, 네. 루프 이거 뭐야 이게 루프레텔 뭐야 이게 무슨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뭐 퐁당님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도 뭐 하여튼 배 선생이 저보다는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일부 사회를 뭐 배 선생이 당연하죠. 하셨다는 당연하죠. 거고요. 예. 됐고 예. 됐고 2주제 얘기합시다. 2주제. 예. 2주제는 원추님 반갑습니다. 아니 얘기를 해줘야지. 좀 하세요. 이수성이 중요해. 우리 팬들이 중요하지.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더 하세요. 검은별님, 예, 더 하세요. 네, 예. CSI님, 예. 보미님이 아미래요. 괜찮대는데 뭐 예. 아미님, 예, 보미님, 아미님, 예, 예. 미강님, 예, 얘기하세요 이제. 제 와이프도 암인데 하여튼 트러블이 좀 있습니다. 네. 저는 영원한 조용필의 팬이기 때문에. 루프리텔캄님, 예, 반갑습니다. 홍성희님, 자운영님, 반갑습니다. 예, 저 됐고 2주제가 저겁니다. 예. 화면에 지금 뜨는데 어쨌든 어제 건으로 아마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접근으로 간다. 이준석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정치사적으로 상당히 뭐 이렇게 동의하든 말든 정치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뭐 정치 뉴스가 다 이걸로 도배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숟가락을 얹어야 되니까. 현 입장이면 언제 저렇게 대표가 돼갖고 깃발 날리죠? 제가 이제 전직 정치가로서. 예, 됐어요. 자, 무슨 얘기하지 마. 하여튼 선자님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업글 좀 하시라고. 선자님, 조용필 예. 얘기하신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퐁당님, 예. 난 조용필 얘기하면 깜짝 놀랐어. 어디 고구려 때 얘기를 내가. 아주 됐고 드라이하게 얘기하면 물론 그 초기에 이 이준석 후보의 이 흐름 뭐 특히 이준석만이 아니었죠. 그 김웅 후보, 김원혜 후보 이런 조금 이제 보면 청년 세대이자 초선 또는 뭐 영선 이런 분들의 바람이 형성되면서 야 이것 봐라 국민의힘 당대표가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니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게 국민의힘이 전통의 보수 정당인데 뭐 가다가 미풍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이 바람이 이제 미풍에서 태풍으로 변화하면서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저 바람이 있더라도 나경원 후보가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바람이 세더라고요. 세면서 결국 이제 이준석이라고 하는 30대 영선 후보가 이제 이 국민의힘이라는 그냥 작은 정당이면 또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한국 정치를 50년 동안 양분해 왔던 한 정당의 대표가 됐던 이변이 일어난 거죠. 예. 예. 염종호님, 예. 정종건 멋있다. 예. 안경 쓰세요. 최수진님 반갑습니다. 그렇죠. 네.
인신공격을 안 하는 안 하는 거로 했잖아요. 아니 인신공격 무슨 하게? 예. 그리고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얘기하면 어쨌든 이 국민의힘 당 경선에서 여기는 당원 비중이 70%, 여론조사 비중이 30%입니다. 원래 그 1차 예비 경선에서는 5대5였는데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어떤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당원 비중이 70%, 30%였는데 이 70%가 들어가는 당원 여론 당원 선거인단의 비율에서는 조금 의외였는데 나경원 후보가 한 뭐 40대 37 정도 약간 이겼어요. 그런데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워낙 차이가 났죠. 58대 28. 한 뭐 거의 더블 이상 차이가 나버려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뭐 한 43대 37로 이준석 후보가 어떤 국민의힘 당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의미에 대해서. 네, 심진님 예. 반갑습니다. 예. 진희님도 반갑고요. 아니 말을 좀 시키면 제가 유재하 죽기 전에 거의 마지막에 유재하한테 직접 친필 사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 돌아가시기 너무한데 자꾸 진짜. 한 일주일 전에 사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잊어버렸어 그거를. 어쨌든 누구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이준석 얘기하고 있었지. 네. 이준석 얘기를 제가 한 것처럼 그죠? 전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저는 전략적 선택을 할 거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달고 다른 나경원, 주호영 이거 이제 약발 안 맥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준석을 했고 왜 이준석은 사실은 뭐 이게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1년짜리에 왜냐하면 대통령 되고 그러면 바로 바뀔 건데 그러니까 이건 너무 쉬운 선택이다. 당연히 이 탤런트를 쓰기엔 너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죠. 아니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어떤 퍼포먼스나 일회성 어떤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저는 구조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한국 정치사에서 약간의 뭐라고 하죠? 어떤 사건적 의미가 있는 게 보통 그 70년 초에 야당에서 김대중, 김영삼, 이철성이라고 하는 40대 기수론 그때도 김영삼 당시 이제 이 의원이 40대 초반, 김대중 40대 후반, 이철성 후반 정도였는데 이게 한국 정치사에 쓸 때 상당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대통령 선거에 우리 김대중 후보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 예를 들면 정치하면 뭐 뻔하게 보면 이 뭐죠 학력 좋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상고 출신의 변호사, 인권 변호사 출신이 되었던 사건 이런 사건적 의미와 맞먹는 정도의 사건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노무현 대통령의 이미지가 거침없이 말을 하고 토론 잘하고 그죠? 약점은 많지만 팍팍 치고 나가고 사실 이준석 후보가 저는 그런 이미지에 기댄 것도 많다고 봐요. 토론 잘하고 똑똑해 보이고 팍팍 치고 그러니까 그런 전략도 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이 먹힌 것이 아니냐. 물론 당내에서의 그 득표 비율은 분명히 나경원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로 이준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분명히 먹힌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건 역시 정치사적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결과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홍빵빵님 반갑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무슨 뭐 40대 기수론 뭐 또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이런 개념하고 뭐가 현상적으로 비슷한 게 아니라 정치사에서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진 건데 이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 그게 이준석 후보 팀의 무슨 선거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렇죠. 이게 뭘까? 이걸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걸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완전 쫄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저 국민의힘 내에서 우리 농담 삼아 그런 말 해요. 아니 지금 국민의힘은 분당할 거다. 왜? 그 나이 많은 중진 50대 60대 몇 선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한테 이제 대표님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못 견딜 거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그런 얘기 하죠. 이제 이준석 당과 이준석 당이 아닌 이렇게 나눠질 거다. 나눠진다기보다는 이제 심리적인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직 그건 지켜봐야 되고 최은주님 차도희님 반갑습니다. 예. 자,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준석 후보, 이준석 신인 당선자가 말을 잘한다, 토론 잘한다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노회찬 의원이 생전에 계셨을 때 자기가 볼 때 토론에서 제일 잘하는 뭔가
부담감을 느낀 사람 중 하나가 홍준표 의원이라고 있거든요. 홍준표 의원을 보면 막말하는 걸로 보이지만 이 양반은 토론 능력에 있어서는 싸움을 잘해요. 그러니까 완전 전투형 토론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많아.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하면 그냥 이 말 꼬투리 잡기. 요 말에 쓰면 요거 뒤통수 치고 이 말의 허점을 얘기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논리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우파적 논리, 보수주의 담론, 경쟁주의 담론이라고 하는 자기 논리를 가지고 일관되게 떠든다. 그 이외의 다른 의원들은 어떤 말 기술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 누군가 어떤 전문가는 정복값이 있는 발언과 연설과 토론을 하는 정치인 이제는 와가지고 대충 말로 퉁치고 그냥 뭐 이렇게 말재주 말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치인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정치인이 어필이 됐다라는 측면이 하나. 두 번째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담론의 가장 핵심적인 담론 중에 하나가 제가 걸리는 게 뭐냐면 아니 자기는 공정의 기준, 공정의 가장 기준이 결국은 능력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것보다 더 공정한 기준이 어딨냐. 나는 그 이상을 못 찾았다. 이런 담론에 대해서 대답을 누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이준석 현상이 그러니까 이게 어필이 되고 2030뿐만 아니라 전 보수 진영 내에 어떤 뭐 호응을 받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김보민님 감사합니다. 예. 도도조제님 예. 아점 먹고 들어오셨군요. 예. 반갑습니다. 우린 밥 안 먹는데. 예. 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재림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수재도모님은 최수진님도 감사하고요. 수재도모님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반박을 하셨어요. 이준석이 방송에서 나와서 말전을 못 느꼈는데 넌 왜 느꼈느냐? 답을 해주세요. 아니 말을 잘한다. 그러니까 말 재주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일관된 그 뭐 좋게 표현하면 이념, 신념 이게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이것에 근거해서 때로는 이 친구가 이 이준석 후보라는 사람이 때로는 어떨 때는 뭐 대중성도 없이 그냥 요거도 먹고 비판받기도 하지만 비교적 자기 일관된 이야기를 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볼 때는 보수의 이념, 보수주의, 경쟁주의, 시장주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일관성 있는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이제는 좀 뭔가 필요한 거 아니냐. 물론 다른 의미에서 반대의 의미에서 그러니까 네. 진보나 뭐 민주당에도 그런 일관된 자기 신념에 근거한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냐? 제가 볼 때 별로 없다고 보는 거죠. 거기도 이제 우리 K킴님 반갑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 그거예요.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비록 욕을 먹더라도 자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라디오 방송도 많이 나가고 TV 방송도 많이 나가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좋고 좋은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시청자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보기에 쟤는 저걸 알고 얘기하나? 그러니까 뭔가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이 아니라 그냥 두루뭉술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책임도 안 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토론 그런 말씀하시면 좋아하는 거는 자기 확신이 팍팍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기 확신을 가지고 말을 탁탁 할 수 있는 정도의 정치인이라고 하면 이 정치인은 그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노선이 어떻든 간에 그 방식은 좀 좋아했던 거고 그 부분이 이준석한테도 느낀되어진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편집장님 말씀하신 건 이준석 빠군요. 누가요? 편집장님이.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는 그냥 그러면 기분 맞네. 나쁘다 싫다 이게 아니라 저거는 뭔가 몰려오는 어떤 흐름의 전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했던 그냥 제가 뭐 3대7 가르마에 그냥 이게 약간 뭐 좀 말도 그냥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약간 뭐 교활함 이런 인상 비평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왜 먹히는 건가. 예를 들면 저도 제 20대 아들이 친이야 친 이준석이야 이런 애들이 왜 이렇게 먹히는 건가에 대한 전조를 파악해야 된다. 그렇죠. 증상을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물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넌 너무 능력주의 아니니 학벌주의 아니니 라고 했을 때 자기는 공정 담론 공정하다는 것은 공평 정대하다는 거 아니에요. 공정의 기준이 뭐냐 해서 자기는 능력주의를 넘어서는 그 공정의 잣대를 못 봤다. 예를 들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대답을 좀 하지 않고 니는 지금 그냥 뭐 이 니능력주의는 야 너 하버드 출신 아니니? 너 그 아버지가 유승민 친구여서 그런 거 아니니? 너도 그런 게 비능력주의의 혜택을 받은 거 아니니? 라고 비난할 수 있지만 이준석의 이 담론 공정, 공평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건데 그 기준이 뭐니? 나는 능력이라는 거 말고는 그 이상은 능력을 뛰어넘는 더 중요한 기준을 못 찾았다. 있으면 제시해달라. 이준석 후보가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이준석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답을 해줬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 그 얘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하신 거고요. 예. 우리 새로 들어오신 분이 테레사 김님도 예. 별똥병님도 BBI님도 새로 들어오셨고요. 예. 그리고 누구죠? 어디 쭉 로자님도 들어오셨고 예예예. 수저 후보님은 스타일에 속으면 안 된다 말씀하셨고 또 이제 갑자기 뭐 친중 반중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쭉 나오시고 계십니다. 이제 제가 올라가신 분을 좀 못 언급해 드렸습니다. 예. 이제 저희 초이님도 그렇고요. 저희 둘이하기 때문에 촬영 기사 정종권이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이거 조작은 못합니다. 예. 여러분 의견은 충분히 그 저기 계속 올려주세요. 예. 예. 뉴욕행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와 주셔갖고 여기는 뭐 어떤 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 충분히 뭐 말씀 다 하셨어요. 공의풀양님 예예예 반갑습니다. 정불리님은 뭐죠? 정불리님은 정종건 분리인가요? 왜 또 그런 예. 식으로 예 반갑습니다. 뉴욕행님 예. 그래서 뭐 오늘의 토요일의 메인은 배 선생이니까 뭐 제가 한마디 해도 돼요? 하세요. 허락받고 해야 돼. 하세요. 수요일 날은 내 허락받고 해요. 예, 랩팽님 반갑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담론에 대해서 제가 한 이준석 현상을 보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공정의 제1 기준은 능력이다. 능력주의다. 그러면 나는 능력은 있지만 다른 어떤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느냐. 제가 보니까 저도 사실 친능력주의예요. 아니 보통 우리가 어릴 때 배워왔던 국민윤리 교과서나 도덕 교과서에 나오냐면 그 보통 많은 사람이 싫어하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얘기할 때 사회주의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분배받는 이게 사회주의라고 하고 공산주의를 뭐라고 하냐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건 뭐 그냥 꿈 같은 이야기니까 빼. 사회주의도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분배받는다는 의미에서 일정한 능력주의적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란 기준이 뭐냐. 이준석 네가 능력이 있고 배상훈이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뭐냐. 에서 이준석이 남는 거는 학벌 예를 들면 시험 입사 성적 이런 것밖에 없어요. 시험 성적. 그 대학교 아니 이준석의 기준에 의하면 가장 무능력한 애가 누구냐면 윈스턴 처칠 아인슈타인이야. 얘는 학교 때 거의 낙제를 받았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이준석의 기준에 의하면 근데 제가 볼 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회적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어떤 힘, 능력이에요. 사회적 기여. 그러면 능력주의의 한국적 버전의 대표적인 게 뭘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그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야. 같은 일을 해. 같은 능력의 노동을 해. 그럼 임금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남녀가 달라. 고졸, 대졸이 달라. 서울 수다권 뭐 스카이 대학 나온 놈의 노동하고 서울 지방대 노동의 능력이 달라. 아니 그럼 이준석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너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게 능력주의의 가장 초보적 버전 아니니?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런 거를 우리가 반대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준석의 능력주의의 그 능력의 기준 너가 능력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기준이 뭐니? 딱 보니까 학벌 아니면 시험 성적인데 그 시험 성적이 따르면 처칠과 아인슈타인은 무능력자네? 라고만 묻고 싶은 거예요. 이준석이 옆에 있다면. 이준석이라고 생각하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건 이준석이 답을 해야지. 예. 제가 답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침치신 대답을. 네, 침튀어요? 예. 어쨌든 너무 많이 올라갔네. 한영숙님 예. 새로 들어오셨고 또 어디 갔지? 폴량이님도 새로 들어오셨고 DP님 들어오셨고 권은희님도 새로 들어. 권은희님은 어디 많이 들어보신 분? 저 국민의당 예. 무슨 그 원내대표잖아요. 예. 어쨌든 예. 박지연님도 예. 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 현희 팔사님이 예. 본인 성함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 김지연님이래요. 예. 그런데 왜 그래 갔어요? 아니 저기 떠갖고 예. 김지연님이어갖고. 예. 예. 어쨌든 예. 그건 뭐 그렇고 이제 얘기가 좀 딴 데로 흘렀다고 질타하시네요. 예. 예. 어쨌든
자운영님도 반갑고. 예. 예. 그 얘기를 왜 안 해? 배 교수님. 에이, 국회는 뭐 우리 여기 또 국회의원 나와 있었는데 뭐. 예. 자, 또 진행해 주시죠. 우리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예. 보는 거예요. 아까 그 이준석 현상이 먹히는 거는 공정이거든. 근데 공정의 제일 원초 출발점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모토가 뭡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거다. 공정 담론 제일 먼저 얘기했는데 이 공정 담론의 가장 공정이란 말의 반대말이 뭡니까? 내로남불합니다. 특권, 내로남불. 내로남불 아니에요. 말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기준이 달라져 버리는.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이 기준은 정종건, 배상훈, 무슨 국회의원 나발이관에 다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 이게 공정이잖아요. 그건 내로남불은 뭡니까? 기준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배상훈 기준, 정종건 기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기 때문에 이 공정이라는 담론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가장 공정 파괴적인 이미지를 이 정부가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준석이 치고 들어온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란 이 표현 죄송합니다. 이 대표. 이 신임 대표의 공정 담론이 먹히고 설득력이 있는데 그런데 이 공정의 기준으로서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것은 능력주의인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너의 능력주의와 너의 기준에는 시험 성적과 그냥 학벌밖에 없는 것 같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과 같은 사회적으로 같은 능력, 같은 노동을 했으면 동일하게 취급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준인데 이것이 오히려 이준석 대표의 공정 담론의 약간 약점, 허구성을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라고 저 정종건 강하게 주장합니다. 약점은 맞아요. 그리고 근데 논리적으로 그 얘기는 맞는데 예. 문제는 질문은 저기 답도 잘 오셨지만은 예. 문제는 예. 어려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태제를 말하고 네. 무엇인가를 주장할 때 대단히 단순하고 먹힐 수 있는 논리를 쫙 들어가야 되는데 이준석은 그 얘기를 추상적이지만 쭉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편집장은 좀 어렵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 얘기잖아요. 이준석 이신임 대표 당신의 공정은 사실 좀 내용이 좀 모호한 것 같아. 아니면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사실 답은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에 맞는 역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단순하지만은 먹힐 수 있는. 그래야지 다음에 토론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한테 그 얘기를 묻지만 사실은 이준석 대표는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자기도 이게 어렵고 왜냐하면 각각의 대응이 좀 다를 수가 있다고. 대응하다 보면 사실 이런 거잖아요. 동일 요금, 동일 임금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여러 가지 이념 논쟁도 들어갈 수 있고 막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 깎여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일단 아까 제가 예라고 한 표현은 제가 부적절하고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건 이해라고 안 돼요. 지금은 그리고 DP님이 얘기하는데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안 되고 있는 예가 있나고요? 버글버글하죠. 그러니까 동일한 일을 하고 있지만 남녀 임금 격차도 지금 분명한 거고 그다음에 아까 대졸 고졸의 임금 격차도 분명한 거고 그래서 이걸 법제화 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 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재계가 결사반대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아니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적용이 되고 있으면 굳이 내가 길을 쓰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대학도 좋은 대학 이런 데서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지죠. 왜? 내가 고등학교 나오더라도 내가 하는 일과 좋은 대학을 나오더라도 일 자체가 동일한 거라고 한다면 차별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니 굳이 뭐 길을 쓰면서 그 비싼 학자금을 내면서 다녀야 될 동기부여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도 있는 거죠. 저는. 네. 우리 테레사 김님이 이준석은 그간 기회주의적 행보 및 상위 1% 부를 갈망하는 사람으로 부패에 빠질 위험이 크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사실은 그런 걱정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갈지자 행보를 한 건 맞아요. 그리고 그도 역시 그 이른바 가진 자를 대변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그래서 테레사 김님의 말씀은 저도 사실은 뭐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량이님 말씀은 폴량이님은 국민의힘을 좋아한대요. 근데 이준석은 싫대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반대. 이준석은 좋은데 국민의힘이 싫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저희 아들의 입장이에요. 김순중님도 새로 들어오셨는데 예. 법 해석 역시라든가 기준 역시 적용한 점에서 위험하다. 지금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너무 빨리 올라가서 DP님
정 선생 주장은 80년대예요. 왜 이렇게 꼰대예요? 라고 지금 비판해 주셨어요. 예. 근데 예. 그거는 우리 대표님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까 이 성별 차이 그다음에 학력 간 차이 이런 게 없느냐 없다고 한다면 제가 다음 방송 사과를 하죠.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좀 더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여전히 네. 그래서 여전히 노동계나 많은 데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 법률로 규정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얘기하는 것은 노동계 주장이 아니라 잠깐만요. 예. 수재 어머님의 경쟁이 빡세서 노력을 해도 사회적 보상이 없다 생각하는 능력주의 공감하는 것 같아요. 예. 동감합니다. 수재 예. 어머님 말씀에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이 능력주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력과 학벌이 아닌 다른 정당한 자기 능력, 정당한 자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동의한다는 거죠. 예. 동의한다는 거고. 그렇죠. 지금 테레사 김님이 음. 국힘의 김종인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매국노 같은 기회주의 정치인 뭐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상당히 분노를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방구석 CSI님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제가 잘못된 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사람의 차이가 있죠. 그럼 차이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 차이에 대한 결과 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보통 차이를 부정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남자와 여자도 차이가 있는 거고 배상훈과 정종훈 차이가 있는 건데 이게 차별이라고 하는 어떤 구조적인 차이가 차별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차이가 차별이 되면 안 된다.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뭐냐면 차별은 없다. 차이는 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이제 현실을 얘기하는 건가? 이런 문제가 질문 포인트 1번 포인트고 두 번째는 아까 수재 로봇님이 얘기했지만 이준석의 공정 담론은 공정거리는데 이 정부와 이 시스템과 이 사회는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 이 기준 저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 보니까 386은 386 밀어주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불공정함에 대해서 기준이 분명한 공정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이 있는 것 같다. 저도 그건 공감을 한다는 거죠. 동의한다는 거죠. 다만 네. 그 공정의 기준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네. 그게 학력과 학벌이라는 것은 동의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시험 성적이라고 한다면 제가 예를 들었던 아까 아인슈타인과 윈스턴 처칠은 또는 수많은 그 나중에 가가지고는 엄청난 사회적 이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분들 내에서 시험 성적 바닥을 겪었던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회적인 어떤 능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구조 시스템이 뭘까? 이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예. 수전 후보님의 능력주의는 논리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 맞습니다. 제가 봐도 논리적으로 서결할 문제는 아니고 또 감정의 문제가 섞여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글쎄 말입니다. 우리 송민수님도 오셨고 또 여러 가지 안토니오님은 트럼프랑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쪼님 들어오셨고요. 어쨌든 굉장히 많이. 예. 우리 그럼 어떻게 더 정리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이제 누가 그런 좋은 지적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이준석 잠깐 전 나갔다 올게요. 왜요? 화장실 갔다 오면 안 돼요? 아니 마무리 하셔야지. 밥 먹으러 가셔야지. 우리도. 그런가요? 밥을 먹어야 되고 오늘 저희가 이제 주제는 아까 1부 타투를 했고 2부는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는 이준석 당선이라고 하는 이 정치 현상에 대해서는 아마도 지금 뭐 제도권 언론이나 많은 곳에서 지금 분석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제 있었던 오늘의 우리 저희 방송이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는 짚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도 짚고 넘어가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예. 이준석은 여기 안 오겠죠. 이준석 대표는 우리 같은 작은 데는 오면 뭐 감사하죠. 감사할 최선을 뿐입니다. 다해서 제가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면 오늘 뭐 정리할까요? 예, 정리하는데 이제 이 말은 좋은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한테 대표에 당선된 것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지만 나는 물론 지지하진 않지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돌풍의 시간은 지났다. 이제 대표로서의 이준석의 능력과 비전을 가지고 또 검증받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정당하고 또 건강한 비판과 토론들은 이어져야 된다. 이 시간 이제 이준석은 돌풍의 후보의 시간이라 30대 역사상 처음에 보수 정당 거대 정당의 대표로서의 자기 능력을 검증해 들어가는 시간이 도래했다. 그걸 또 많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이 정도 말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강수님, 보민님, 새싹님, 수진님, 폴량이님, 디피님, 예, 광숙님, 로자님, CSI님 오늘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명재님도 그렇고 예. 수재로모님도 그렇고 예. 김웅 불러볼까요? 현희 84님 감사해요. 저는 B형입니다. B 플러스
온감님 감사합니다. 손민수님도 그렇고요. 이준석에 대한 얘기 계속 얘기를 할 테니까요. 예, 우리 예. 버치 티 스트리스님 한번 기대해 보죠. 뭐 제수스 트러스트님 난 한마디 해주기로 좀. 아니 뭐 인사하세요. 제가 저 인터뷰를 하고 싶었던 원래 한 5년 전까지만 제 1순위가 조갑재 씨였어요. 조갑재 인터뷰 요청했는데 쌩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그 김웅 의원이나 뭐 이준석 대표 이런 분들한테 일단 한번 메일을 쏴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토론을 하고 저 B형이에요. B형. 또 무슨 소리야? 또. B형 남자. 어. 철액형.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토론을 네. 막장 토론의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자.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